안녕하십니까. 상하대학교 김용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글로벌 사례들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왜 해야 되는 거야? 요거를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사례들이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존을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하지? 이럴 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반드시 커야 한다. 이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업의 성장 법칙이라고 하고요. 또 기업이 고객으로 받는 가격은 반드시 기업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가보다는 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죽겠죠. 자, 이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가치를 올린다라고 하면 고객은 보통 이제 가치를 어디서 느낄까요? 고객은 기업이 제공해 준 솔루션이 자기의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을 때 가치를 느낍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개인화된 자기에게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줬을 때 최고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은 개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 소비자 개인이 됐든 기업 고객, 개별 기업이 됐든 이 개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이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했죠? 자, 이제 만약에 개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면 사실은 생산 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것을 대량 생산이라는 틀을 써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 원가를 낮추고 기업 경쟁력을, 가격을 낮춤으로써 가져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디지털 변혁 시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라고 법칙이 달라질까요? 법칙은 달라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기업이 성장하려면 고객이 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으로부터 느끼는 가치가 반드시 자기가 내는 돈보다 커야 한다. 이거는 기본 성장 법칙 원칙이고요. 기업은 고객이 지불하는 이 가격이 반드시 자기 원가보다 커야 한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개인화된 솔루션, 즉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개인화된 솔루션을 만들어내면서도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드디어 알아냈다. 그게 뭐냐?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시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독점 시장이 된다. 여기서 그러니까 전통 산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마켓 셰어, 시장 점유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고객 점유율.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1,000만 원을 쓰는데 말이죠, 저한테서 600만 원을 가져가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고객 점유율 60%입니다. 이런 기업은 세상에서 무너질 일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구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지난 한 20년간 우리 산업 사회를 지배해왔던 원칙이 제품의 서비스화라는 거고요. 서비스의 제품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예컨대 정수기 사는 사람 없잖아요. 차량도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심지어 중장비 사는 기업이 없어지고 있어요. 중장비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으로 제품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졌고, 나중에 아마존의 케이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들 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서비스의 제품화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흐름이 우리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를 바꿔온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키워드가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기업의 경쟁 구도가 바뀌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무엇인가 내 문제를 풀어주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서비스라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존에는 왜 못했느냐? 할 수가 없었으니까.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디지털로 바꿔갑니다. 먼저 제품하고 서비스를 디지털로 하고요. 그리고 전달 체계,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영화가 카세트 테이프에 들어가 있었어요. CD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운로드하죠. 스트리밍 서비스로 볼 수 있죠. 제품이 디지털화되면 딜리버리 서비스가 디지털화되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 디지털로 만들어요. 이 사례를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기다 한 가지 더 나간 게 거래 디지털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머, 기업들이 바꿔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2009년, 2008년에 대부분 에너지 기업, 통신 기업, 이런 거대 기업들이 글로벌 마켓 캐피탈,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2018, 19, 20으로 오면 뭐 흔히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IT 서비스 회사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2020년 1월 9일 날 사우디 아람코가 IPO를 했어요. 그럴 때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애플이 아람코보다 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저 에너지 기업보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도 크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되면서 이제는 온디맨드 형태로 바뀌고 있다. 즉 제조하는 영역에서도 엔지니어링도 온디맨드로, 소재도 온디맨드로, 디자인도 온디맨드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품을 통해서 예를 들어 푸드 온디맨드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나한테 갖다 줘, 이런 거고요. 모빌리티 온디맨드는 내가 어딘가로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모빌리티가 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만들어주는 것조차도 온디맨드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꽤 핫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버드시스라고. 봉제 인형 아시죠? 봉제 인형. 자, 이 꼬마가, 여기 있는 이 꼬마가 그림을 그렸어요. 저런 인형을 그렸어요. 엄마, 나 이 인형 가지고 싶어. 옛날에는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인형 하나만.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저 인형 하나를 만들려면 천도 사야 되고, 염색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커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얘는 이제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디지털로 패턴을 뜨고, 디지털로 염색을 하고, 디지털로 커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커팅된 것을 봉제하는 데 보내서 만들면 돼요. 얼마에? 100불에 10만 원. 그래서 저 꼬마한테 비행기로 보냅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 과거에는 불가능이다. 과거에 만약에 저 인형 하나를 만들려고 했다면 몇 천만 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불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언더아머라는 회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 회사가 2014년에 매출액 3조에서 2018년에 매출액 7.5조로
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캐치프레이즈, 이 회사의 모토는 뭐냐면 Connected Fitness예요. 모든 걸 연결하겠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회사는 이것을 어디다 하고 싶으냐? 옷에다 하고 싶다. 옷을 입으면 내 몸을 따뜻하게도 해주고 내 몸을 부스트업, 신체 기능을 높여주기도 하고 생체 리듬을 다 파악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가 있고요. 아마존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서점이죠. 그런데 아마존은 이 회사 모토가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한다.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제 아마존이 오프라인 서점을 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서점인데 오프라인 서점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서점은 쇼윈도우죠. 쇼룸이라고 합니다. 쇼룸입니다. 아마존이 갖고 있는 모든 게짓들을 다 전시를 해놨고요. 아마존이 팔고 있는 책,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책 중에 6천 권을 뽑아서 전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 밑에 보면 온라인 북 리뷰가 있는데 그게 온라인에서 왔고요. 별점 온라인에서 왔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정교하게 결합이 돼가고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다가 아마존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시범적이지만 출시를 했습니다. 먼저 아마존 대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자주 쓰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 이런 버튼으로 쭉쭉쭉 눌러서 클릭하면 주문이 되고 배달이 온다. 이런 거죠. 아마존 프레쉬. 대시 프레쉬라는 대시 프레쉬는 뭐냐면 냉장고에다 센서를 넣어요. 그래서 우유, 계란 이런 프레시 푸드 있잖아요. 요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문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 M2M 거래 뭐 이런 거, 머신 투 머신 거래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를 구현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배달이 왔어요. 배달이 왔는데 사람이 집에 없다. 그럼 어떡하죠? 집 앞에서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 앞에 놓고 가면 개가 와서 먹거나 사슴이 와서 먹거나 누군가 와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아마존이 아마존 키라는 서비스를 새로 출시를 합니다. 자기 고객들에게 디지털 락을 나눠주고 배달이 갔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배달 간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원타임 패스워드를 보내줍니다. 그럼 문이 열리겠죠. 원타임 패스워드가 가면 그 배달원한테 가면 고객의 화면에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문을 열고 제품을 넣고 문을 닫고 나가면 영상이 꺼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네 배송 거점 16km 이내에서 주문을 하면 드론으로 30분 이내에 배송한다. 30분 이내에 배송한다. 드론으로.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서비스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서비스를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 하고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1인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예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택시를 주문해 봤겠어요, 그죠? 전화를 했겠죠. 근데 이 카카오나 우버를 보면 누가 오는지, 이 사람의 평점은 어떤 건지, 어떤 차인지, 어디서 오는지, 몇 분 후에 올 것인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에스칼라라는 회사는 호주 회사인데 말이죠. 이게 이제 스타일리스트. 윈도우에 딱 서면 이 컴퓨터가 저를 읽습니다. 쭉 읽어갖고 자기네 회사 제품 중에서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를 추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핀테크, 수도 없이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리는 가장 잘 알려지는 회사들이 약 2,000개 정도가 있다고 돼 있고, 뭐 지금 돈으로는 50조 이상이 이미 투자가 2018년에만 거의 50조 가까이 투자가 됐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융 서비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보험회사, 크레딧 카드 전부 다 뭐죠? 여기가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제품인가요? 상품인가요? 우리는 이거 금융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못 해주잖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못 해주잖아요. 내가 돈 갖고 가면 자 금리 1.5% 하세요. 자 금융상품 요거 있습니다. 요거 이자율 얼마고요. 수익률 얼마 예상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야 수익률 15%로 2년 후에 5억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이거 들어주지 않아요. 나 지금 당장 돈 1,000만 원이 필요해. 어느 곳에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핀테크가 나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죠. 내가 돈이 필요해. 지금 투자를 받아야 돼. 근데 꼭 벤처 캐피탈을 가야 돼? 아니잖아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가면 받을 수 있죠. 이런 변화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제조 쪽에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죠.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이게 조깅화인데 뭐 중국에서 600명을 고용하던 제조 공장, 조경 공장을 50만 켤레 만드는 조경 공장을 독일의 안스바우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느냐? 1년 6개월 걸리던 신발 생산을 10일로 줄였어요. 그것도 뭐에? 고객이 주문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자기가 다 예측하고 자기가 다 디자인하고 자기가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판매를 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고객이 주문하면 10일 안에 만들어준다. 그것도 여러분들 아마 내 발에 딱 맞는 신발 신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대충 가서 대충 맞으면 이제 사가는 거지. 사이즈 맞고 넓이만 맞으면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무게와 내 키에 맞춰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신발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디다스가 지금 이걸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라는 겁니다. GE 프리딕스는 이런 제조 공정 자체를 완전히 디지털로 바꾸겠다. 디지털 디자인부터 디지털 컨트롤, 디지털 매니팩처링, 그리고 이후에 데이터 어널리시스, 모든 기계의 컨트롤까지를 다 디지털로 하겠다라고 해서 GE가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이죠. 근데 GE가 이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굉장히 큰 클라우드가 필요한데 착각을 한 거죠.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No, 이거는 IT 회사들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모델인데 협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GE가 이거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은 맞다.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마트 팩토리 사례로 지멘스를 듭니다. 지멘스는 이런 큰 꿈을 갖고 있어요. 자, 디지털 플랫폼이 존재하고 그 위에는 모든 서비스가 올라온다. 예컨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거, 새로운 혁신에 관련된 거, 금융에 관련된 거,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온다. 그리고 그 위에 이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연결된 스마트 기계들을 조작을 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앉아서 미국에 있는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멕시코에다 파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솔루션을 지금 지멘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멘스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입니다. 암베르크 공장이 지금 이제 198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근로자의 수를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은 13배가 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그러니까 버추얼로 만들어진 실제 제품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그거 기계일 수도 있고 제품일 수도 있어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디자인하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컨트롤한다. 거기다가 IoT 센서들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재빨리 수정을 하는 이런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화 제조 역량이에요. 이 암베르크 공장은 1년에 5,000회 생산 라인 셋업을 바꿉니다. 여러분 생산 라인 셋업 하나를 바꾸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5,000회를 바꿔요. 뭐 하려고? 개인화된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고용은 유지를 하고 생산성이 늘어났다. 그래서 사실 이 공장은, 이 시멘스는 인간과 기계의 조화로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 시멘스 스마트 팩토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이제 이 전통 시대의 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단어는 마켓 쉐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디지털 번역 시대의 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단어는 고객 점유율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고객 점유율. 시장 점유율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스마트폰을 4개 갖고 있는지 3개 갖고 있는지 2개 갖고 있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3천만 대 팔았다가 중요한 거지, 내가 몇 대 갖고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게 시장 점유율이에요. 근데 나 김용진이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고객 점유율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랩이라는 회사, 인도네시아 회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뭐 후진국 회사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회사가 시리즈 H를 가면서 4조 5천억 원을 펀딩을 했어요. 어디에서? 토요타, 오펜하이버 펀드, 현대자동차, 부킹홀딩스, 마이크로소프트, 핑안캐피탈, 야마모토. 글로벌하죠. 뭐 하느냐?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평균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전자화폐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또 해요. 그리고 그랩푸드를 통한 식품 배달 서비스, 그랩 익스프레스를 통한 택배 배송, 그리고 컨텐츠 서비스까지 합니다. 지금 받은 돈을 갖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온디맨드 비디오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 서비스, 호텔 예약 서비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또는 동남아에 있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이 회사하고만 거래를 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진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스타벅스를 아까 뭐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스타벅스를 안 가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 그 유명한 스타벅스. 여기 굉장히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요. 뭐 각종 리워드 시스템, 그다음에 개인화, 사이렌 오더를 통한 이제 개인화 주문이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지 오더 시스템, 이 페이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내가 매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주문이 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주문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개인의 실시간 데이터들을 다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스타벅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저 버버리라는 회사를 아실 텐데, 버버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뭔 관계가 있지? 근데 사실 버버리는요, 이 럭셔리 브랜드, 패션 브랜드 중에 최초로 이 개인화된 웹사이트를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고객들이 자기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45개국과 6개국어를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다음 밑에 있는 거야 뭐 24시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요새는 다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거, 비스포크. 이 비스포크,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이 비스포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 카피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맞춤 제작 서비스예요. 여러분, 버버리 그럼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바리 코트 있죠. 바바리 코트. 바바리 코트가 버버리에서 온 거잖아요. 트렌치 코트. 이거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보면 디자인, 생산, 전달, 유통, 거래를 전부 다 디지털화했다. 그럼 뭐 얼마 정도 디지털화했느냐? 실루엣, 원단, 컬러, 디자인.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게 120만 개 조합이에요. 120만 개 조합. 이게 과연 공장이 돌아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디지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차원에서는 고객의 싱글 뷰, 고객이 사용한 각종의 데이터들 다 모아서 고객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고객의 싱글 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제품 사용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버버리는 플래그십 스토어라 그래서 옷에다 RFID 태그 붙여갖고요, 매장 옆에 있는 그 거울에 딱 비치면 거울의 모양이 뜹니다. 옷 모양이. 뭐 이런 것까지 활용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트라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까 제가 푸드 온 디맨드라는 표현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중요해진 산업이 뭐가 될까요? 저는 식량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 산업. 물건, 사람이 농사도 잘 안 될 뿐더러 사람이 왔다 갔다 이게 수출입도 잘 안 돼요. 코로나 위험 때문에 소고기 수출도 잘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맞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뭘까? 소, 돼지 사육하는 게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거죠. 더군다나 동물을 도축을 할 때 너무 잔인하게 살해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동물을 실제 안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공기하고 물하고 단백질만 갖고 고기를 만들면 안 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보면 비욘드 미트라든지 임파서블 푸드, 멤피스 밋 이런 회사들이 소고기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처음에 저게 뭐 햄버거 하나 2만 달러 이러다가 2천 달러 갔다가 지금 확 떨어졌어요. 지금 실제로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DNA에 맞는, 내 식성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그리고 여기 무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는 공기, 물, 단백질을 가지고 우유를 만드는 회사고요. 저스트라는 회사인데 쟤는 공기, 물, 단백질을 가지고 달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핀레스 푸드 있죠. 핀레스 푸드.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어종이 이제 많이 약해지고 없어지고 환경도 문제가 되니까 고기가 종류가 줄어들고 이렇잖아요. 그거를 아예 그럼 우리가 그 인공으로 만들지 뭐. 맛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핀레스 푸드. 지금 이제 참치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자, 그리고 저런 재료들을 갖다 놓고 3D 프린터로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푸디니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와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죠? 야, 우리는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게 전략이다. 디지털 전략.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온디맨드 서비스는 무엇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일단. 그죠? 내가 경쟁해야 될 때를 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쓰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야?를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이 내 생산 공정을 어떻게 바꾸느냐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해요. 내 생산 공정을 디지털로 바꾸면 물건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생산이 될 거다? No.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기업이 성장하는 첫 번째 원칙. 기업이 성장하는 원칙이 뭡니까?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가 반드시 고객이 내는 가격보다 커야 한다잖아요. 그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회사는 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생존 법칙. 내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가격이 반드시 내 원가보다는 커야 한다. 그러니까 원가를 줄이는 운영 전략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진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니까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고객들이 느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한다. 요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떤 디지털화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고객의 가치,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